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나라가 글쎄요, 지금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중국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중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값싼 노동력과 압도적인 규모로 전 세계의 물건을 찍어내던 이 용이 지금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파는 K, 반도체부터 우리가 신는 운동화까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충격을 주고 있죠.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글로벌 공급망의 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중국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애플, 삼성, 마이크론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금 다급하게 다음 생산 기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놓친 세계 패권, 이것을 과연 어떤 나라가 주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거대한 경제 지각 변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왜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했는지부터 봐야겠죠. 첫 번째 이유,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곧 국력이었고 그 중에서도 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게 중국의 최대 무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한 자녀 정책의 여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중국은 선진국들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어요. 이건 성장 동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중국 공장의 임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라서 이제는 베트남이나 인도에 비하면 훨씬 비싸졌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을 짓는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거죠. 싼 맛에 갔는데 이제는 안 싸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하죠. 바로 부동산 위기입니다. 헝다그룹 사태 이후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사서 투자하면 무조건 오를 거라는 믿음이 박살이 났어요. 중국 GDP의 거의 30%가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서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고 내수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의 절반이 멈춘 것과 다름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치적인 요인, 서방과의 디커플링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고 핵심 기술 수출을 막고 있죠. 이른바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서 만든 물건은 더 이상 서방 국가로 쉽게 팔려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아예 처음부터 중국이 아닌 다른 안전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치명적인 상처가 중국을 덮치자 글로벌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며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의 중심에요, 바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도는 여러 면에서 중국이 과거에 가졌던 장점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구입니다. 인도는 이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이 인구가 매우 젊어요. 중국이 늙어가는 동안 인도는 매년 엄청난 수의 젊은 노동력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죠. 이게 바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인도 정부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인도에서 물건을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죠. 실제로 애플은 이제 아이폰 생산량의 20% 이상을 인도에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대박인 거죠. 바로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인도에는 UPI라는 통합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또 아드하르라고 불리는 국민 식별 시스템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고유의 디지털 신원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은행 거래나 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 인프라를 까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인도는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단축했어요. 길거리 노점상부터 대기업까지 모두가 디지털 경제에 쉽게 편입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이런 디지털 혁신 속도 덕분에 인도는 6.4%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인도 외에도 베트남과 멕시코가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베트남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나이키나 삼성 같은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빠르게 성장해왔죠.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아직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도 큰 플러스 요인이에요. 멕시코는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하지만 멕시코는 국경을 맞대고 있죠. 운송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가 절감됩니다. 미국 시장을 직접 겨냥하는 기업들에게 멕시코는 최적의 생산 기지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의 공장은 이제 하나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위험이 분산되는 차이나 플러스1 전략이 대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도라는 코끼리가 과연 새로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인도는 여전히 복잡하고 느린 행정 시스템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해외 기업이 공장을 짓고 운영하려고 해도 각종 허가와 서류 작업에 질려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큰 장벽이죠. 두 번째,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뭄바이나 뉴델리 같은 대도시 지역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도로, 항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요. 수백만 대의 아이폰을 생산하려면요,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막힘없는 물류 시스템이 필수인데 인도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 숙련된 노동력의 문제입니다. 인구는 많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숙련된 노동자는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단순 조립을 넘어선 정밀 제조 공정에서는 교육 수준과 기술력이 아주 중요해요. 인도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직업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새로운 세계 의공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인구가 많고 임금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치적 안정성, 강력한 법치주의, 그리고 효율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도는 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값싼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경쟁은 이미 인도나 베트남에 넘겨줬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초격차 기술이죠. K반도체나 K배터리 같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산 기지가 어디로 가든 그 핵심 부품은 오직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될수록 첨단 기술과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중국이 놓친 패권은 아마 단 한 나라가 독식하지 않을 겁니다.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여러 나라가 나눠 가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누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장 높은 가치 사슬의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경제 지각 변동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놓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